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그 프린트 8페이지 자, 행정법의 법원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효력. 자, 오늘은 그 8페이지 아래에 그 4번 문제 아래에 7번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자, 요걸 할게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걸 우리가 조리 내지는 불문법으로 불려왔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행정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행정기본법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거의 다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문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기존의 종래에는 불문법이 원칙이었지만, 그러니까 불문법이었지만, 즉 조리였지만 지금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1번 보면은 자,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행정법의 불문 법원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도출이 돼요. 헌법의 원칙에서 뭐 법치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원칙이 이게 조리, 즉 불문법의 법원이지만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데다 미지를 좀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자, 거기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자유구조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거 말고도 뭐 시인성실 원칙, 권한남용 금지 원칙, 뭐 실권의 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권의 법칙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 5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 이제 비례 원칙은 이제 판례마다 나오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신뢰보호 원칙이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신뢰보호 원칙. 예, 요거 좀 꼭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5가지 원칙 중에서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구속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구속 원칙에다 여러분이 지금 표시해 놓고 행정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면 자기구속의 원칙을 여러분이 골라야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행정사에서 이렇게 직접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먼저 비례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 뭔가 비례라는 건 2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어떤 행정 목적과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어느 정도 합리적 비례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실수로 술을 판매했다고 그래서 영업 허가를 갖다가 취소해 버린다. 이건 너무 과하죠. 뭐 영업 정지 뭐 한 15일 정도를 처분해도 되는데 허가 자체를 취소해 버리면 이건 너무 그 공행적 목적, 행정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영업 허가 취소라는 수단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지 마라라는 행정법의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를 잡으려면 뭐 이렇게 사냥총을 쏘면 되잖아요. 근데 대포를 날린다는 것은 수단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이건 목적과 수단 간의 어떤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례 관계를 지켜야 된다는 게 바로 비례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목적과의 실현과 수단사의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대포로 참새를 쏘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이다 그래요. 과잉금지 원칙. 근데 이 과잉금지 원칙은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잉된 조치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과잉된 조치는 금지된다는 얘기죠. 너무 과잉된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헌법 제 37조에 이항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헌법적인 이거는 원칙입니다. 이것도 비례 원칙도 37조 이항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항상 이 강의하면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말씀해드린 건 해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시간이 또 너무 또 제한돼 있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좀 짧게 하면서 여러분한테 극대적인 어떤 효과를 갖다가 주는 어떤 강의가 뭔가를 늘 고민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다음 편에 넘겨보면 그 31조 2항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국민의 모든 자에 걸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무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하여 이게 바로 비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해야 되지 과잉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례원칙이다라고 그러고, 자, 이런 비례원칙은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 자 동등하게 적용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특히 그냥 우리가 행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을 배우지만 이 비례원칙은 이 수단인 행정처분, 이 처분이 목적에 맞는, 그렇죠? 목적과 이제 함정 비례관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비례원칙인데, 이 행정뿐만 아니라 자,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나 아니면 사법부가 재판할 때도 다 비례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 특히 입법에서의 비례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취소하도록. 그러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할 때 그 범죄 행위의 유형도 다양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 행위로 나가게 된 계기도 다양할 거고, 모든 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다 싸잡아 갖고 이 입법자가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이거는 너무 과잉되게 제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입법에서도 비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미 출제가 됐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반가로 보면 이제는 적용 범위 있죠. 자, 이 비례 원칙은 뭐 침익적인 행정행위든 뭐 수익적인 행정행위든 모든 행정행위 다 적용됩니다. 모든 행정이 다 적용된다.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걸 우리가 보통 적, 필, 상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적은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자, 이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룰 때,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었느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었을 때, 간통을 하면 징역형에 처했거든요. 뭐 벌금형도 없었어요. 뭐 과료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이에요, 징역. 그러면은 간통이라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징역형 하나를 갖다가 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합리적 비례관계가 없다 그래갖고 위헌 결정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는 적합성의 원칙이고요. 자, 근데 필요성의 원칙은 자, 어떤 목적을 갖다가 이루려고, 행정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C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국민한테 침해를 주는, 그러니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게 처분이잖아요. 그 제한할 때 가장 적게 제한하는, 피해가 가장 최소한으로 일어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해는 최소한으로만. 이것을 필요성의 원칙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상은 상당성의 원칙인데, 이 상당성의 원칙은 뭐냐면, 자, 행정처의 어떤 목적을 공행정 목적으로 위해서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처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국민의 이제는 이익이 침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침해되는 사익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이익을 비교 형량, 이걸 비교 교량 또는 형량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게 더 클 때는 비례원칙을 지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더 크면은 이건 비례원칙에 위반돼서 이건 재량의 자 일탈, 이게 빨간 것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지. 재량의 일탈 남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침해되는 사익이 자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더 이쪽이 더 크잖아요. 이쪽이 사익이 더 침해되는 게 더 크면은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를 비례원칙 그래요. 근데 비례원칙은 이거 우리가 적필상으로 외우는데 보통 이 상당성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원칙이다 그래요. 자, 왜냐하면 재량 영역에서는요 대부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최대한 사익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판례가.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좁은 의미의 비례원칙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따질 때 맨 먼저 이걸 먼저 따져야 되는 거야. 적합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 필요성. 이걸 통과하면 이걸 따지는 거야. 순차적으로 따지는 거야. 근데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례원칙을 위배됐다. 즉 비례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보면은 자, 위반의 효과 있죠. 만약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이걸 나눠요. 나눠 갖고 이게 행정행위잖아요. 그 행정행위는 우리가 이제 2편 가서 배울 텐데, 행정행위가 자, 위법해. 그러니까 이걸 비례원칙을 위반했으니까 이걸 원칙을 위반하면 이제 위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위법성 정도가 자, 중대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이거는 취소가 돼. 무효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취소로 해요. 다시 한번. 자, 이 행정행위 경우에는 자, 비례원칙을 위반했어. 즉 일반 원칙을 위반했어. 그럼 위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예요. 그러니까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그럼 취소. 중대하진 않아. 근데 명백해. 하자가 위법이. 그럼 이것도 취소.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아. 그럼 취소. 근데 중대하고 엔드야. 엔드. 명백하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기타 뭐 우리가 그 행정 작용에는 꼭 행정행위라는 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행정입법도 있을 수 있고요. 행정입법. 그러니까 행정권이 이제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2편 가면 배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공법상 계약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무효가 돼요.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행위가 비례원칙, 즉 행정법 일반 원칙, 그러니까 비례원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다 일반 원칙을 어긋나면 자, 위법한데 그때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그럼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 근데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입법이라든지 특히 공법상 계약, 계약이야. 이런 것들은 취소가 없어요. 그럼 취소라는 이 단어는 행정행위에만 쓰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취소라는 단어 나오면 이거는 행정행위만 쓰는 거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은 자, 이런 것들이 비례원칙 어긋나면 그냥 무효야. 취소는 있을 수 없어요. 무효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신뢰보호 원칙. 자, 비례원칙 크게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이 제일 출제가 많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A 행정청이 있어요. A 행정청이. 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싶어요. 폐기물 처리업을. 자, 그럼 폐기물 처리업은 뭐 땅도 되게 많이 사야 되고요. 거기다 공장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폐기물 운반한 뭐 차량, 트럭 같은 것도 사야 되고요. 또는 이거 전문 어떤 기술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요. 이 초기 비용이, 이 시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다 갖춰놓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은 이 돈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폐해를 막기 위해서 먼저 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폐기물관리법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 행정청이, 관할행정청이 자, 이걸 갖다가 자, 얘는 이거 해도 되네 안 되네 하고 사전에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자, 적정 통보를 합니다. 이 적정 통보는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전결정이라는 어떤 행정의 유형에 속해요. 사전결정이면서 이거는 처분이다 라고 먼저 알아두시고, 그럼 이 적정 통보라는 이거를 믿고 자, 얘가 뭘 하냐면 이제는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트럭을 사고, 그쵸? 예, 그 다음 무슨 뭐 전문 인력, 고급 인력 갖다가 이제 채용하고 이렇게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적정 통보가 이게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견해 표명. 그러니까 이거 행정청이 자,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했다. 이것을 선행조치다라고 부르게 돼요. 선행조치. 그럼 얘는 이걸 믿고 적정하다고, 내 사업계획서 적정하다고 했네, 적합하다고 그랬네. 그럼 이걸 믿고 이제 땅을 사고 트럭을 사고 이러잖아요. 자, 이게 이제는 얘가 갑이라는 사인이 이제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정 통보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거죠. 이게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자, 그랬는데 그래서 얘가 이걸 이제 갖춰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허가를 신청하겠죠.
근데 이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얘한테 불허가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 땅 산 거, 이 공장 건립한 거, 뭐 트럭 산 게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런, 이거를 믿고, 이 공적 개념표를 믿고, 자, 이러한 개인의 어떤 후행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 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럼 얘가 이 적정 통보를 믿은 거, 공적인 개념 표명을 믿고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얘의 신뢰를 보호해줄만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자, 만약에 공적 개념 표명을 했고 얘는 아무런 잘못 없어. 얘가 뭐 이거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거든요. 귀책 사유가 없으면 얘의 신뢰는 보호받을 만해요. 그렇게 돼서 이걸 했는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불허가 처분한다고 그러면 얘의 신뢰가 무참히 그렇죠, 짓밟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 왜 위법하다?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났으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했으니까. 자, 이렇게 구성하는 게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 의미 1번 봐봐. 행정기관 행위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개인이 신뢰한 경우에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 이때 보호가치가 있다는 신뢰는 얘가 귀책사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요건 중에 이걸 갖다 만들려면 주변에 주민들한테 주민들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요건이 있다면 100명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해갖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얘의 신뢰를 적정통보랑 공적개념 표명에 대한 신뢰를 보호를 할 수가 없죠. 이건 인정할 수 없죠. 그런 귀책사유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거는 자, 이건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이에요. 자, 이게 통설이에요. 자, 봐봐요. 이걸 갖다가 다 갖춰놓고 나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얘가 이유도 없이 이걸 갖다가 거부해버리면 얘 돈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다른 데 스카우트하고 고급 인력들 이런 사람들 다 그냥 황의되고, 그렇죠? 그럼 얘의 법적 안정성이 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신뢰보호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통설 판례고요. 그다음 이제 실정법적 근거는 또 있어요. 실정법적 근거는 국세위원법 제18조 3항, 절차법 제4조, 심판법 27조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국세위원법 18조 이 3항 여기다 담아놓으려다가 또는 행정처벌 4조를 담아놓으려다가 이 담아놓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암기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는 그 의미에서 안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냐면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실정법상의 명문의 근거가 있다. 어느 법이냐? 물론 행정기본법에도 있어요. 행정기본법도 있고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기본법이 있는데 이거 말고 국세위원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도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실정법상의 명문의 근거는 없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국세위원법 제18조 3항 아니면 절차법 제4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다라고 하세요. 자, 그럼 요건은요. 자, 먼저 1번 봐. 행정인의 선행조치, 이게 공적개념 표명, 선행조치. 적정통보.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보호가치 간의 신뢰가 존재할 것이 뭐야? 얘한테 귀책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귀책사유가 없을 것. 두 번째 요건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요. 자, 견해 표명이 신뢰하고 이해상하는 개인의 조치가 있을 거.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적정 통보를 신뢰하고 여기 땅 샀죠. 그 다음에 공장 만들었죠. 트럭 샀죠. 이런 조치. 이 개인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 자, 행정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 이거. 그러니까 적정 통보 적합하다 해놓고 나중에 불허가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반하는 후행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에게 이익이 침해될 거. 그럼 이걸 갖다가 허가 안 해놓으면 얘 돈 다 날아가잖아. 그렇죠? 얘 어떤 이익 침해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견해 표명에 따른 처분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정 통보를 해갖고 이걸 허가를 내줬다 가정해 봅시다. 내줬을 때 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공공이익이 침해된다면 이걸 허가를 내줄 수 없죠. 그렇죠? 그게 마지막 조건, 소극적 요건인데, 그래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단이익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있다면 안 되고요. 그것이 아닐 것이라는 마지막 소극적인 요건에 이 5가지가 바로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원문자 1번 있죠. 그 아래. 자,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선행조치가 있었냐 없었냐는 결국 이게 있어야지만 얘한테 유리한 거니까 항상 법에서는요. 자, 어떤 사실을 누가 주장 입증해야 되냐 묻으면 그 사실이 법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유리한 사람이 그거를 주장 입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법원 이 재판할 때 자기한테 불리한 짓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 불리한 짓을 하는 걸 우리가 자수라고 하는데 어느 미친놈이 자수하겠냐고. 자기한테 불리한 짓을 하냐고. 그죠? 유리한 짓을 할 거잖아. 그럼 그 유리한 짓을 한 사람이 그 주장 사실을 갖다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자, 요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공적 개표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 그다음에 자, 선행 조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인 조치든 불문한다. 이거 중요한 거야. 특히 묵시적이든 소극적이든 불문해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거 뭐냐면 뭐 드러내놓고 이렇게 언어로 표현 안 했지만 언동은 안 했지만 얘 행위의 전후를 봤을 때 긍정한 거야. 이 어떤 그 뭐 적정 통보를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자, 이것도 하나의 선행 조치로 봅니다. 예, 선행 조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점 보니까 법령, 행정계획, 행정행위, 처분이죠. 처분, 확약, 행정지도, 자기나 부자이든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다 선행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 확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나중에 이평화 배우거든요. 이건 처분성 없습니다. 예, 그냥 제가 민호님한테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해드릴게요. 또는 이렇게 조치는 안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건데 이건 약속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이 없어요. 따라서 확약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판례는. 자, 행정지도는요. 자, 이렇게 하세요 권유하고 이렇게 하세요 권고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나와서 저 어르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이런 게 이제는 행정지도야. 행정지도. 이 행정지도는 원칙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이것도 처분성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거고. 자, 근데 자기나 부자이든 국가의 모든 작용이다. 자, 그다음에 자, 견해 표명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행정계획과 같은 불특정인에 대해서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판례는.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거기 이 행정조직상의 권한 분야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행정처 소속 담당 공무원이 한 경우도 선행 조치가 된다. 자, 이거는 여기다가 다시 그릴게요. 이게 유명한 대순진리의 사건 판례예요. 대순진리의. 자, 여기 이제는 A청이 있습니다. 여기 청주시장이에요. 청주시장. 자, 근데 종교법인, 대순진례라는 종교법인이 있어요. 이 종교법인이, 그 종교와 관련돼서 무슨 뭐 회관 같은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연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기도를 하는 장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체육대회 할 수 있는 뭐 그런 운동장, 뭐 강당 하여튼 이렇게 종교 회관을 건립하고 싶어요. 회관을. 예, 그래서 자, 얘한테 문의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 근데 이 종교법인의 담당자가 여기 A청을 찾아갔을 때 이 행정청인 청주시장을 찾아갈 때 청주시장이 직접 만나는 거 아니죠? 요 밑에 이제 담당 공무원이 있겠죠. 담당 공무원. 자, 얘한테 이제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지금 종교회관을 갖다 건립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토지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이걸 갖다가 행정청에서 허가를 해야지만 이건 인가인데 이 인가를 해야지만 토지거래 계약이 유효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립하려는 이 장소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이고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제출했을 때 다 요건이 맞으면 나한테 종교회관 건립을 허가를 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 예, 내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긍정의 견해 표명을 해요. 예, 그다음 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건립하고 싶은 데가 논이다 논.
답이거든, 답. 저는 밭이고요. 답은 논인데, 이 논을 갖다가, 그럼 논에다가 이거 못 지니까 논을 갖다가 대지로 바꿔줄 수 있느냐. 토지 형질 변경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얘가, 아니, 뭐, 가능합니다. 요것만 갖추면요. 갖고 예스를 해준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게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선행 조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걸 믿고 이제는 자, 이 논 땅을 이제는 매매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회관과는 설계도까지 이제 뭐 이제 의뢰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회관을 건립한다는 게 건물 하나만 달랑 올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쪽 1관도 있고 2관도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도 있고 여기 무슨 뭐 밥 먹는 어떤 그 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설계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 갖췄는데 이 청주시장의 명의로 얘한테 이제는 토지거래 자 허가를 해줘요. 허가를 해줘요. 오케이, 이건 허가를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정교법인이 자, 이걸 갖다 이쪽으로 바꾸는 토지 형질 변경을 여기 신청하는 거야. 이게 바뀌어야지만 여기다 이제 건물 지었으니까 대지라는 것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을 대지라 그래요. 논에다가는 건축물 절대 못 져요. 이 대지로 바꿔야 됩니다. 용도를, 이 지목을, 이 토지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을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야. 얘한테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근데 얘가 노 그랬어. 노한 이유가 뭐냐? 자, 너가 건립하는 종교에 건립하는 이 땅은 우량농지야.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이걸 대지로 바꿀 수 없어. 하고 노를 한 거야. 그럼 얘는 짜증나죠. 왜냐면 아니 이 담당 공무원이 다 된다고 그랬잖아. 요건만 갖춰주면. 그쵸? 이걸로 바꿀 수 있냐고 물었는데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 얘가. 그쵸? 그럼 얘가 한 이 예스가 얘가 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도 볼 수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면 얘는 공적 견해 표명을 믿고 이 자본을 투하했잖아. 설계비용이나 이 땅을 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는 뭐야? 불칙의 손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 노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럼 이때는 얘 신뢰를 갖다가 자,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장이 이때는 이 종교법인의 대수인지대 종교법인의 신뢰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가 문제가 됐던 그 판례예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얘 신뢰는 보호받을 만하다. 자, 니네가 이걸 했고, 그래서 얘는 이 공적 견해 표명을 믿었고, 이 자본을 투하했고, 그래서 이제는 이걸 바꿔달라고 하는데 네가 노했다면은 이거는 얘 신뢰 보호를 침해한 거다. 신뢰 보호 이익을. 자, 그랬대. 근데 이제 이쪽에서 그러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얘한테 예스한 거 청주시장이 내가 한 게 아니다. 처분청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했을 뿐이다. 원래는 처분청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행정조직상의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행정처 소속 담당 공무원, 즉 보조기관을 한 경우도 선행조치가 된다. 따라서 선행조치가 있었고 얘는 그걸 믿고 자본 투하했고 얘는 귀책 사유가 없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노가 나왔다면 얘 신뢰 보호 이익을 자 원칙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위법하다 그래갖고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 잘 알아두세요. 행정조직상의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꼭 얘가 해야 될 것이지만 얘가 그동안 이 업무를 계속 담당해 왔고 그다음에 그게 실무에서 그렇게 계속 이루어졌다면 얘도 이런 조직상의 권한 분쟁에 구애되지 말고 자 얘가 한 것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행정법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일 텐데 항상 처분은요 행정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청은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그걸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무원은요 행정청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그냥 이 행정조직상의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에요. 행정청은 바로 이 청주시장이야. 왜? 청주시장의 이름으로 모든 행위를 할 테니까. 그래서 꼭 얘가 한 공적 견해 표명만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자, 조직상에, 자, 조직법상에 어떤 권한 문제가 구애되지 말고, 얘가 한 것도 견해 표명으로 보고,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고, 얘가 이걸 믿었다면, 얘 신뢰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표를 보면 이거 중요한 거야. 그 아래점 좀 별표 쳐놓을래요? 선행조치에는 적법한 행정자격뿐만 아니라 자, 위법한 행정자격까지 포함되지만 무인행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예스한 거 자체가 위법에 하자가 있어, 하자. 위법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흠이 있어, 흠. 근데 입법 사유가 자, 무효라면 이게 효력이 없는 거라면 자, 얘한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무효는 안 돼요. 근데 취소 사유라면 이 공정의 견해 표명이 위법 하자에서 취소 사유라면 이걸 믿은 얘 신뢰도 보호받을 만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 이제 2편 가서 배우겠지만 이 행정행위는요. 자,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스마트폰을 구매하잖아요. 예, 그거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계약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취소일 때는, 취소의 위법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게 취소하기 전까지 여전히 이게 유효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걸 믿은 얘의 신뢰도 보호받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위법 사유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공적인 견해 표명에 들어갈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질에 대한 일반론적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경우에와 그 다음에 헌재 위헌 결정은 선행 조치를 볼 수 없다. 이런 추상적 질에 대한 일반론적 견해 표명은 구체적으로 그렇죠. 얘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건 아니죠. 일반론적 견해 표명이니까 그걸 얘가 미웠다 하더라도 얘의 신뢰를 갖다가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헌재 위헌 결정은 왜 이 공적 견해 표명이 안 되느냐. 자,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은 이 선행 조치는 행정청이 한 것만 돼요. 행정청이. 근데 헌법재판소 행정청이 아니잖아. 아니죠? 예, 그래서 자, 거기 선행 조치로 볼 수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선행 조치는 행정청의 견해 표명해야 돼요. 행정청의 선행 조치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위에 요건의 1번도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있었고 행정기관이 들어가잖아요. 예, 행정청이 들어가잖아요. 예.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은 선행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자, 2번 요건이 보호가치관의 신뢰가 존재하고 아까 기책사유가 없을 것 그랬죠. 이런 다음 표 넘어가면 맨 위에 기책사유라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기타 사위, 그러니까 나쁜 방법이죠. 자, 이런 신청에 대한 부정행위에 기한 것일 때, 그러니까 뭐 속임수를 써갖고, 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 A청이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사례들은 다 아주 중요한 판례에서 나온 사례니까 이 사례를 갖다 허투루 듣지 마시고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얘는 잘 모르니까, 이 건물주는 잘 모르니까, 건축주는 잘 모르니까 을이라는 설계사한테, 건축 설계사한테 얘한테 이걸 모두 다 맡겨요. 보통 우리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행정처와 관계 속에서 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 여러분 다 서류를 떼다가 갖다 주고 떼다가 갖다 주고 또 어떤 서류를 떼야 되는지 우리 모르거든요. 근데 건축 설계사는 전문가잖아. 그 이상 다 일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얘한테 이제 대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한단 말이야. 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는 이제 건축을 하겠죠.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갑자기 허가를 갖다 취소시켜 버려요. 취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땅이 있을 때 이제 이 땅이 있을 때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건축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이 정한 그 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하면 이거 위법한 건축물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얘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 한계선을 넘어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법하다고 해서 이 허가를 취소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뭔 말입니까? 얘는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걸 몰랐잖아요. 나는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왜 취소합니까? 그랬더니 A 행정청이 자, 얘의 과실, 얘의 기책 사유도 이제 수의민인데 수의민.
이 수임인, 얘가 이제 위임한 사람, 위임인, 수임인. 자, 을 수임이 얘의 기책사유도 너의 기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네가 기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 허가를 믿고 여다가 건축하는 이 자본을 투하한 것에 대해서는 자,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판례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책사유에는 자, 이 수임인 등 관계자의 기책사유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예. 그래서 그 아래 보니까 기책사유 유무는 처분의 상대방과 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갖다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 요건은요,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하는 개인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양사의 인관계가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는요,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하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까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 같은 거, 그 견해 표명한, 자, 견해 표명 신뢰한 개인에게 이익이 침해돼야 되겠죠. 불허가 처분 나오는 순간 내 땅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표현은, 소극적 요건으로서 아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뭐가? 그 공적 견해 표명대로 그들이 해주면 공익이 심하게 침해된다던가 제3자 이익을 심하게 침해된다 그러면 견해 표명대로 후행 처분하면 안 되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반가로 4번 보니까 신뢰부 한계에 있죠. 자, 위법한 선행 조치와 이를 신뢰한 보이익글에서 자, 만약에 아까 그랬잖아요. 그 위법한 선행 조치 같은 경우는 봐봐. 위법한 선행 조치 이거. 자, 이건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그 내용인데 자, 이 견해 표명이 자, 위법한 취소 사유 하자가 있어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아까 이 취소 사유도 위법하지만 취소 사유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행정위가 효력을 갖죠. 공정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공정력 때문에 이거 효력 갖기 때문에 자, 이것도 견해 표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정청으로서는 자, 자기네가 한 견해 표명이 자체가 이게 공적인 견해 표명 선의 조치가 위법하기 때문에 법률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후행 처분을 견해 표명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법률 적합성 원칙이 위배되니까. 근데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따르면 또 이건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자니 법이 어긋나고 안 해주자니 상대방 신뢰보호 원칙을 갖다 위반하는 게 되고 이럴 때 서로 충돌하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법률 적합성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도 법치주의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도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법적 안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랑 똑같은 헌법상 원리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법치주의 원리는 동급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취할 수는 없고 두 개를 비교해서 공익이 더 큰 거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게 일반적 통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를 경우는 사인의 신뢰 원칙가 상충되고, 그래서 통설 판례는 두 원칙 모두가 법칙과 원리라는 자, 여기서 도출되는 동급의 동의의 법 원칙이기 때문에 자, 자산은 공익과 그다음에 개인의 신뢰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 형량에서 큰 이익을 선택해서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반가로 4번은 지금 별표를 쳐놓고요. 이거는 지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아마 여기까지 묻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좀 혹시 고득점을 해서 좀 챙겨달라고 제가 담아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는 똑같아요. 아까 비례원칙을 어겼다, 뭐가 행정행위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중대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였죠. 똑같아요. 이것도 자,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고요. 행정입법이나 공포상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예. 자, 근데 평등의 원칙. 이 평등의 원칙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요즘에 20대들은 그 부당한 걸 못 참잖아요. 부당한 거. 그 평등이 깨지는 거, 불평등이 바로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그 출제위원들께서 관심 갖고 내시는 것 같아요. 이런 평등이라는 것은 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등이라는 것은 자, 같은 거는 같게 대우해야 되고요. 자,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돼요. 이걸 평등이라 그래요. 만약에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병역 의무가 있고 여자는 병역 의무가 없거든요. 여자도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병역 의무는 없어요. 군대 가는 의무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남자 여자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자, 각계 남녀모두 똑같이 군대를 강제로 보낸다. 이건 평등권 침해예요. 또, 자, 같은 거라면 같게 취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같은 남자인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군 면제해주고, 그렇죠? 예, 아버지가 노동자라고 해서 예, 군을 갖다가 뭐 한 10년 동안 군에다가 가둬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다라고 그래요. 또는 배분적 정의다라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은 정의의 핵심이다. 근데 이때 정의는 평균적 정의가 있고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가 있다. 평균적 정의는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배분적 정의는 그 능력이나 공헌도에 따라서 예,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도록 보는 평등이 바로 상대적, 실질적 평등입니다. 합리적 차별은 인정이 된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우리 헌법 제11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평등은 바로 요 상대적, 실질적, 배분적 정의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프린트를 보면요, 우리 자료를 보면, 자, 1번 의미, 자,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된다. 즉,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차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근데 법적 근거가 헌법 11조의 기본 이념으로도 도출되는 불문법의 원리다. 11조 평등.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주의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가 모든 행정장에 적용되고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 통제 원칙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재량행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재량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갑도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고 을도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어. 근데 갑한테는 영업정지 1개월, 을한테는 영업허가 취소를 해. 자, 같은 걸 위반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데 얘는 가볍게 얘는 무겁게 다르게 취급했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청의 재량권 통제 원칙을 기능한다. 자, 그다음에 한계는요, 불법의 평등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좀 쳐놓으세요. 한계다가.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위법한 선행 조치를 견해 표명으로 본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될 수 있다고 그랬어. 무효가 아니라면. 예, 근데 평등의 원칙에서는요, 자, 얘한테 어떤 처분을 했는데 이게 위법해. 이걸 똑같이 얘한테도 위법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A청한테 갑이 숙박업을 갖다가 허가를 신청해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법 공부할 때 허가라는 놈이 있고 신고라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업 신고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숙박업 허가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규모가 크면 이제 허가로 넘어가는 거고 규모가 작으면 이제 신고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요건을 갖다가 다 갖춰서 이걸 갖다 신청해야 되는데 몇몇 개 요건을 안 갖추고 이걸 신청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H청에서 그걸 모르고 자, 이것을 허가를 내준 거야. 그러니까 친구인 을이 을이 보니까 갑인 자기 친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허가 나오네. 그래서 얘도 똑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얘한테 허가를 신청한 거야. 이때 A 행정청이 허가 거부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아니, 얘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왜 나를 차별합니까? 똑같이 대우해야 되죠.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헌법에 또 행정법 1번 원칙에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요건을 안 갖췄는데 허가 내준 거, 이거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허가 자체가 위법, 하자가 있는 거라고. 근데 위법한 걸 얘한테 또 위법을 또 해준다, 평등하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위법의 평등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위법 행정작용에는 이 평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불법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 자, 이 표현 꼭 좀 알아두시고. 자, 위반 시 이것도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자기 구속의 원칙이죠. 자기 구속의 원칙. 다시 한번 자유구조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없습니다. 자, H행인 A행정청, 이게 동작구청이라고 할게요. 자, 동작구청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자, 어떤 처분을 할 때, 제재를 할 때 그동안 계속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을 했어요. 계속. 지난 10년 동안. 이 동작구 관할 안에 있는 자, 만약에 뭐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그 영업을 하는 그 업주가 미성한테 술을 판매하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때려왔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반복이 돼서 이제 관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행이 되면 이 행정청은 자, 미성년자한테는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해야 된다는 뭘 받아요? 자기 구속을 받아요. 자기가 스스로 구속되는 거예요. 관행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자, 근데 만약에 오늘 만약에 갑이라는 업주가 자, 미성년한테 술을 판매했어. 예, 근데 이 구청장하고 이 갑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갑한테는 허가 취소, 영업 허가를 취소시켜 버려요. 그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1개월을 갖다가 처분해 왔으면 너 스스로 이거 구속받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기본적 사실관계,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자, 술 판매하는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사례는 항상 1월이 영업정지 1월 처분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야. 이건 관행으로 이거 성립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구속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기구속의 원칙. 자, 한번 개념 볼까요? 자, 의미, 자, 재량행위 영역이고, 이건 재량행위 영역이다. 그 말씀을 제가 빼뜨려봤다. 자, 이때 영업정지 1개월 할까, 뭐 3개월 할까, 뭐 할까, 이것은 재량행위에 돼. 기속행위에서는 자기구속원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개월 해도 되고, 3개월 해도 되고, 6개월 해도 되는데, 예, 그동안 1개월만 해왔다면 이런 재량행위 영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1개월 처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일정한 선례가 존재하고, 자, 이 선례가 이제 관행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에 스스로 구속되는 걸 말해요. 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건 뭘 말하냐면, 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자, 이거는 제재잖아요. 제재적 처분 기준이에요. 이 제재적 처분 기준을 재량준칙이다라고 그래요. 재량준칙. 이 재량준칙을 행정규칙에,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한테 그 내부의 사무를 갖다가 규율하기 위해서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규칙이라는 놈은 우리가 행정명령이라고도 부르는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지켜야 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규범을 말합니다. 자, 이런 제재적 처분 기준을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재량준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고 도대체 재량준칙이 뭐냐라고 여러분 궁금해할까봐 거의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기 주류를 갖다가 제공한다 그러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3개월, 자 3차 위반은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야. 그럼 만약에 1차 위반했다 그러면 그동안 내내 영업정지 만약에 2개월 때려갔다 그러면 모든 이 위반자한테 다 2개월 때려야 된다는 거야. 그 스스로 자기가 구속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 재량준칙에. 알겠죠? 그래서 이 자기구속원칙은 재량준칙, 즉 재량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속행위는 요건같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재량인데 자 계속 이걸 해왔다면 누구한테나 자 이 행위라는 자는 다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행정적인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
자, 근데 그 박스 안에 이제 예외적으로 대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다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즉, 대적 구속력에서 대외는 뭐냐?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 힘이 없다고요.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느냐? 헌법,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불령 같은 법규명령.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령, 법규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을 구속해요. 즉 우리 국민을 따라야 돼요. 안 지키면 공권이 발동됩니다. 근데 행정규칙은 그 행정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지 우리 국민이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행정규칙을 어긋났다고 해서 그걸 위반 행위로 볼 수도 없고요. 행정규칙에 합치하는 행정에 따라서 이걸 적받아 보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예외가 있어요. 내릴 것은 없는데, 자, 예외가 있다. 대적 구속력을 줘요. 그러니까 원칙은 없어요.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야. 행정규칙은 원칙으로 대적 구속력이 없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대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게 두 가지야. 하나가 지금 봤던 저거요. 이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잖아요. 이 재량준칙이 자기 구속을 받는, 즉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면 이것은 대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적 구속력이 있어서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어요. 공권력 행사로. 자, 두 번째는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건 우리 2편 가서 다시 배워요. 지금 여러분은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행정규칙은 대적 구속력이 없다. 우리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도 이 행정규칙을 놓고 재판할 수 없다. 그러나 자, 재량준칙에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 행정규칙에 이거는 대적 구속력이 있다. 그 다음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대적 구속력 인정한다. 이렇게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은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자, 어떤 하나의 행위 선례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반복돼서 관행이 돼서 선례가 되면은 자, 이제 자유수의 원칙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행이 없이도 그냥 행정규칙, 재량규칙을 공표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수의 원칙을 적용받느냐? 안 받아요. 예, 반드시 선례가 있어야 돼요. 즉 그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자유수의 원칙의 근거는 뭐냐? 바로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 원칙이에요. 자, 여기 이제 관행이라는 선례가 있으면, 자, 이제 자기 구속의 원칙이 나오는데, 그럼 얘가 왜 자기가 구속을 받느냐? 두 가지. 첫째가 평등의 원칙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요. 계속적으로 청소년한테 쥐를 판매한 그 업주들한테 1개월씩 영업정지를 해왔다면 다른 사람도 1개월 해야죠. 그게 평등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좀 저 사람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구청장이 쟤한테는 뭐 영업허가 취소, 다른 사람 다 1개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평등의 원칙상 자기구속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신뢰보 원칙. 자, 계속적으로 자, 주류를 판매했을 때 1개월 받아왔잖아. 그럼 대부분 업주들은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해서 1차 적발하면 영업정지 1개월을 먹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럼 그 신뢰는 보호받아 마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평등 원칙과 신뢰 원칙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성립한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아래 이거 꺾여 살펴보면은 위법한 선례는 자기구속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다 좀 밑줄 좀 걸었거나 별표를 많이 쳐놓으세요.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자기구속의 원칙은 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 원칙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자기구속 원칙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평등의 원칙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의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자, 위법한 행위가 관행이 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진 않아요. 왜냐면 불법의 평등은 있을 수 없으니까. 즉 자기구속 원칙 평등의 원칙을 기반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 얘기고요.
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씩 꼭 쳐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적용 요건이 있죠. 자, 재량행위 영역에만 적용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같은 사안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한 거, 이 사람은 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거, 이건 전혀 다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각각 달리할 수 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고소를 받는다는 얘기고, 동일한 행정처리한 건 뭐냐면, 자, 동작구청장은 계속 1개월 때려왔어. 근데 종로구청장은 영업정지 15일을 갖다 해왔어. 그럼 이제 동작구에서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이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1개월 먹으면 동작구청장한테 가서 아니 종로구청장은 15일인데 왜 나는 1개월 때립니까? 이렇게 주장 못해요. 동일한 행정청, 그러니까 동일한 행정청, 이 관행을 만들어낸 반복적으로 만든 행정청이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래서 종로구청장은 종로구의 문제고, 동작구는 동작구청장이 그 행위를 선례로 관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거의 반가로 5번 자유구속을 원칙을 위반한 행정 중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행정 행위는 중대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다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이거는 자, 여러분이 대형 일정 면허, 대형 일정 면허가 있어요. 대형 일정은 쉽게 말하면 버스 있죠, 버스. 승합차.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거라 가정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통 일정을 또 갖고 있어요. 이 면허를. 이때 여러분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렸어. 음주운전으로 걸렸어. 이럴 때 자, 음주운전이니까 면허를 취소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보통 일정으로는 이 승용차 운전할 수 있거든요. 자, 요거를 취소시킵니다. 이럴 때 대형 일정까지도 취소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거를 여기다 결부시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행정주체가 행정자기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실적 관련성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급부를 갖다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해해 보세요. 자, 위법 건축물을 갖다가 만약에 위법한 건축물을 만들었어. 자, 이랬을 때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수도나 전기 공급을 끊는 거. 이런 거는 좀 실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건물이 입법 건축물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수도나 이거 전기 공급을 끊는 거는 실적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실적 관련성 없는 사례 보세요. 상속세. 여러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빠한테 재산을 물려받았어. 근데 그럼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상속세를 갖다가 여러분 체납했더니 안 냈더니 여러분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그 영업 정지나 또 허가 취소가 하네? 그러면 내가 상속세를 안 낸 거하고, 그렇죠? 영업 정지나 영업 허가 취소하는 거하고 이게 실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거죠. 아니, 상속세는 상속세고, 그렇죠? 내가 뭐 식품위생법상 뭐 법을 어긴행해야지만 정지나 취소가 되지, 그런 것도 아닌데 상속세 안 냈다고 해서 영업 허가를 갖다 취소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럴 때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서 그걸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에요. 자, 적용 범위는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복수운전면허 일부 철회 있죠? 이거 철회돼요. 이거 부당결부 아니에요. 부당결부 아니에요. 즉 부당결부 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아마 이거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뭐 복수운전 면허 철회 이런 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오지 않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대형과 보통을 두 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취소되면 나머지 것도 다 취소돼요. 그래서 일정 대형 면허와 일정 보통 면허는 같이 다녀요. 언제나. 이게 취소되면 이것도 취소되고, 거꾸로 이게 취소되면 이것도 취소되고. 그러니까 대형 버스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렸어. 그럼 이거 취소죠? 근데 보통 면허도 있네? 이분이 그럼 이것도 취소해요. 언제나 같이 다녀요. 이거는 부당결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요건에서 자 먼저 행정청의 공권 행사가 존재해야 되고 그럼 공권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되고 자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됩니다.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얘 보니까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이제 재량행위거든요. 입주민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확장 의무와 그 도로의 기부 체납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주택사업과 실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자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 기부 체납이라는 게 있어요. 기부 체납. 말 그대로 기부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누구 거를. 우리 국민의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공짜로 넘기는 것을 주는 것을 기부 체납이다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자 노후된 아파트예요. 노후된 아파트. 막 이게 골목 막 조그만 길 막 이렇게 있어 막 여기 이렇게 막 들어가고 막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재건축 해달라고 이제는 허가를 내달라고 하겠죠. 재건축 허가. 이거 주택사업 계획 승인. 자, 근데 이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행정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지금 진입로 좀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 니들이 이 땅 사갖고 크게 만들어 진입로를. 그 다음에 요 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해. 이 기부 체납이에요. 공짜로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재건축을 하면서 여기 도로를 빤듯하게 닦고 좀 넓혀갖고 그 다음에 요 소유권, 요 도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겨요. 그럼 이거는 부당결부냐? 그러니까 주택, 사업, 자, 이 승인을 하면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그건 부당한 것을 결부시킨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실적 관련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부당결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도로는 이 사람들이 이 주민들 아파트 신축 주민 재건축 주민들이 이용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위해서 넓힌 거거든. 그리고 이걸 갖다 니들 갖고 있어 뭐 도로인데 그죠? 이 도로 토지인데 얘네들이 사적으로 이용 못 하잖아 도로니까 그죠? 그럴 바에는 기부하라 이런 의미니까 실적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그 아래 이제 4번에 복수 운전면허 철회는 자, 그 원칙에다 지금 별표 쳐놓고요. 자,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취소 정지함에 있어서는 자, 서로 별개의 걸 취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일종 보통 면허 갖고 있어도 버스로 운전하시면 따로 일종 대형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돼요. 또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으면 2종 소형 면허를 다시 따야 돼요. 이게 각각 별개의 걸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외다 별표. 자, 그 취소랑 정지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 자, 이거 판례 표현이니까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라고 본다. 이걸 우리가 복수 운전면허 철회라 그래요. 철회.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이 취소라는 단어와 자, 철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중에 2편에서 배우겠지만 미리 알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취소 처리가 계속 나오니까. 이 취소는 처음에 행정행위를 발급을 해줄 때, 처분할 때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입법한 거라고. 뭐 입법한 거야. 입법한 거야. 뭐 내용면에 뭐 하자가 있다거나 형식이나 절차면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자가 있을 때는 위법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일단 유효해요. 근데 이걸 취소하면요.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자, 이때 취소권은 이제는 그 처분청, 해당 처분청이나 뭐 감독청 또는 뭐 행정심판위원회 아니면 행정법원 이런 데서 취소할 수 있거든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효력이 어때?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한다 쓸게. 효력이 소멸해요. 자, 근데 철회라는 놈은요. 자, 처음에는 적법 유효해요. 아무런 하자가 있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 후발적인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처음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때는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적법 유효합니다. 나중에 음주운전이라는 이 사정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당하죠. 이때 취소는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급하게 되면 여러 옛날에 운전했던 거 다 무면허 운전이야. 형사처벌 받아야 돼.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장래 효력 소멸이죠. 그래서 이것이 철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운전면허는 취소라고 하지만 이 취소 의미는 강학상 철회의 의미다. 그래서 복수운전면허의 철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복수운전에서는 나오진 않겠지만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 면허는 항상 같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종 대형이 취소되면 일종 보통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돼요. 자동적으로. 또 일종 보통이 취소되면 일종 대형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건 되는 수로 포함한다는 그 논리에 따라서 판례가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종 소형 면허를 좀 눈여겨 봐두세요. 이종 소형.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스쿠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있죠, 스쿠터.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종 소형은요, 이거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쿠터를 갖다가 많이 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면허 있잖아요. 1종이든 2종이든 모든 면허를 어떤 면허를 갖든지 간에 이거는 다 운전할 수 있어요. 어떤 면허 갖든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2종 보통 갖고 있다. 스쿠터 타도 돼요. 면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400cc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 2종 보통 안 되고요. 1종 보통도 안 되고요. 1종 대형 면허도 안 돼요. 오로지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지만 이걸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오토바이 있죠. 이걸 타려면 2종 소형 면허를 또 따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자 1종 대형 면허 갖고 있고 1종 보통 면허 갖고 있고 2종 소형 면허 갖고 있어서 예. 그러다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승용차니까 승용차를 또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종 보통 면허 취소. 그다음에 1종 보통이 취소되면 대형 면허도 취소. 1종 대형도. 예, 근데 2종 소형 면허는 취소 못 해요. 이건 전혀 별개의 면허거든요. 공통된 게 아니에요. 공통된 게. 예. 그 거꾸로 여러분이 2종 소형 면허, 그러니까 이 세 개 면허 갖고 오토바이 400cc 오토바이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잡혔어. 그럼 2종 소형 면허만 취소가 돼요. 나머지 1종 보통과 1종 대형은 못 건드려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행정기본법상 법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자, 1번 새로운 법령은 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우리는 자,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 당시의 법,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또는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렇게 이때 끝났어. 근데 그 중간에 만약에 자, 요 행위시법 법률이 변경이 왔어. 이거 소급 적용 못 하고요. 이것도 소급 적용 못 해요. 완성된 거기 때문에.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 제가 했잖아. 아직 사실관계가 지속 중인데 이 중간에 변경이 왔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 변경된 법률을 이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뭐라 불렀죠? 자, 요걸 우리가 진정 소급 적용. 안 돼요. 허용 안 됩니다. 자, 요걸 뭐라 했죠? 부진정 소급 적용. 이 부진정 소급 적용은 허용돼요. 허용됩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뭐해서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그러니까 이 변경됐잖아요. 이게 효력 발생하기 전에 여기서 완성이 됐다면 이 변경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예. 그래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고요. 자, 2번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해 곤란한 특별한 사정 인계를 제외하고는 자,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허가를 신청을 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신청을 여기서 합니다. 그럼 이제 신청 시에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령이? 근데 신청을 오늘 했다 해서 오늘 허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허가 요건을 살펴봐야 되니까, 자, 며칠 내지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는, 자, 허가 처분을 합니다. 뭐, 불허가를 내든 허가를 내지 처분합니다. 근데 이 법령이 이 중간에 변경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변경됐을 때 이 신청 시의 법령을 놓고 허가 기준을 살펴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처분 당시, 이 변경된 법이죠. 이 변경된 법을 적용해서 이 처분 당시에, 자, 기준을 갖다 봐야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 행정법에서는 처분시법주의를 취해요. 이거. 처분시법주의요. 처분시법주의. 단, 자, 신청을 했는데, 자, 이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자, 일부러 정당 이유 없이, 예, 기간을 갖다가, 예, 늦췄어. 정당 이유 없이.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됐어. 그럴 때는 신청시에요. 그건 예외예요. 그건 걔네 잘못이니까, 그렇죠? 근데 걔네도 아무 잘못 없어. 근데 변경돼서 그러면 처분시, 변경된 법을 적용해서, 예, 처분합니다. 이거 기준을 해갖고, 예. 자, 그래서 2번도 맞고, 자, 3번. 법령을 위반한 행위 성립과 이에 대한 제외 처분은 법령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맞아요. 항상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4번. 법령 위반 행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변경 이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아,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자, 여러분이 한번 법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행위를 했어. 어떤 행위시를. 자, 행위를 했어. 근데 이 행위시법에, 당시, 이제 행위 당시의 법, 행위시법에는 이 징역이었어. 형벌이. 근데 중간에 이게 변경이 된 거야.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변경된 법에 따르면 이게 뭘 바뀌었냐? 벌금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여러분 재판관이야. 그럼 얘한테 재판할 때 행위당시법을 정해서 징역형을 과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아니면 변경된 법에 따라서 벌금형을 과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자, 이걸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중한형으로 처벌하겠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사회적 평가 달라져 갖고 지금은 중하지 않은, 벌금이 5만 원 이상 돈을 내는 게 벌금이거든요. 중하지 않은 거로, 예,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법관이라면 뭘 적용하겠어? 당연히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전에 행위 당시에는 이게 범죄가 됐었어. 근데 이게 또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게 변경이 돼서, 자, 여기서는 이제는 범죄가 아니 됐어. 빠졌어. 이게 삭제가 됐어. 이 조항이. 그러면 이런 재판할 때 행위시법 중에서 범죄로 해갖고 애들 형벌로 갈래요? 아니면 바뀐 법을 적용해서 범죄가 아니니까 그냥 풀어줄래요? 당연히 이게 맞는 거죠. 왜? 이것도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자,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변경에 의해서. 그러면 해당하지 않으니까 얘한테 유리한 걸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당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다면 변경 이전의 법령이 아니라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서 얘한테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4번이 틀렸고. 자, 그 아래에 거기 행정기본법이 14조의 1항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해설지. 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정결의 사실관계했던 법률관계, 즉 진정소급 적용이죠? 안 된다는 거고. 자, 2항은요, 좀 아까 읽었죠? 이건 처분시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사망을 여러분이 잘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법령 등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의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 위반한 행위 당시 법령에 따르는데, 다만 자,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벼워졌다 그러면 당연히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기본법은요, 어떤 형태든 여러분한테 한 문제는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볼까요? 자,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자, 가보니까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 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야 하며 그 수단에 도입을 위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입니다. 거기 유효 적절하는 게 바로 적합성의 원칙이고 최소 침해라는 게 필요성의 원칙이고 공익을 능가해서 안 되는 게 바로 상당성의 원칙이죠. 비례 원칙을 지금 담고 있고, 나번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정의 사안에 대해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한다. 바로 자기 구속의 원칙이고, 4번은 개별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에 정당성 또는 정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런 기책사에 없는 신뢰는 보호돼야 된다.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이고, 행정처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를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죠. 자, 1번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자, 거기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아까 요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입법에서의 비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국가 적용에 다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그 판례입니다. 자,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 자, 2번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정처분이 입법한 것일 경우 행정처분 나원칙에 자, 나가 사유구속 원칙이죠. 자, 구속되지 않는다. 왜? 자유구속 원칙은 평등 원칙과 신뢰보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자유구속 원칙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등 원칙에서 불법이 평등 인정되지 않는다. 즉 위법한 거에 대한 선례가 있다고 해서 다 이걸 똑같이 평등해 줘야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자, 2번도 맞고, 3번 고속도로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서 소유관 매수를 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소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 부담하도록 부과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소유관 매설 판례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들은 꼭 챙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고속국도예요. 고속국도. 근데 고속국도의 관리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라고 하잖아. 법률에서는 고속국도라고 불러요. 고속국도. 이 고속도로를 갖다 관리하는 게 도로공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15m 이내에는 여기다가 공작물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돼요. 고속도로가 막 고속으로 달리니까. 예. 근데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이 도로공사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제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송유관 이제 매설 회사가 있겠죠. 소유관 매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도로공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만약에 도로공사 니들이 도로를 갖다가 더 넓혀가서 이거 소유관을 갖다 매설하는 소유관을 이전시킬 때 이전 비용은 자, 우리 회사가 소유관 매설한 이 회사가 자, 이전 비용을 부담하겠다 라는 협약을 맺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도로공사가 자, 여기다 소유관 매설을 자, 허가를 하면서 이 협약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럼 이 협약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자, 이거는 부관이라는 놈이 돼요. 부관. 따라서 이 부관이라는 놈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자,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협약 형식으로 부관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대표 사례고요. 네. 자, 근데 이게 중간에 이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거예요. 시행규칙 개정이 돼서 변경이 된 거죠. 변경. 이제는
이거 없이도 이렇게 얘네 허가 안 받고도 여기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공작물 설치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야.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 그럼 여기서 논점이 뭐냐면 자, 첫째, 이 협약을 부관을 볼 것이냐라는 거고요. 자, 둘째는요. 자, 이게 중간에 변경돼 갖고 자, 변경됐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면 이전에 이 부관은 유효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 부관의 위법 판단의 시점은 이 부관 부과시, 즉 처분시예요, 처분시. 그래서 이 허가 당시 처분시에 이걸 부과했잖아요. 그럼 이 당시 법령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으면 나중에 개정으로 부과할 수 없더라도 이것은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예, 요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그 라본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그러면 라본이 아니라 거기 그 4번 어디 있어? 3번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자, 여기서 자, 이 협약을 부과를 붙였을 때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느냐?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해요? 아니, 여기다 니네 소유가 매설해. 근데 우리가 공사에 도를 넓히면은 이거 이전해야 되잖아. 그럼 니네 거니까 니네가 비용 부담해. 이게 부당결부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 협약에 자, 협약 형식 부과를 붙인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라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3번에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 원칙과 제3자에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 거기 다원칙, 신뢰보 원칙 우선한다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익이나 제3자 이걸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예, 신뢰보 원칙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자,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를 들어갈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